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의 부채가 늘어난 원인은 1. 공무원 연금. 정답! 1번 공무원 연금. 아, 틀렸습니다. 아니 왜 틀립니까? 공무원 연금을 방치하면 484조 원의 빚이 생길 텐데요. 그 484조 원은 지금 있는 빚이 아니고 140만 공무원의 미래연금까지 모두 더한 액수죠. 잘못된 기금 운용과 실정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며 틀린 답을 우기는 정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바로잡겠습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떡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가 떠난 뒤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 같았지.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앞만 보고 가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있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로 1년입니다. 사고 초기 당연히 최선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저 안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는데 왜? 그 왜를 지난 1년간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정도는 남은 어른들이 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니까. 아직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파파이스가 지난 1년간 제기했던 의혹들 오늘 정리해 둡니다. 다음 1년이 돌아왔을 땐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다음 1년간 잊지 않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려고. 지난 1년간은 이 중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거든요. 없어요. 하나도. 자, 정리 들어갑니다. 세월호만 교신이 없는 거야, 첫 번째. 그 시간대 교신 기록을 자세히 보면요. 그 전후 7시 8분에 진입을 했는데 7시 7분에도 진도 VTS는 교신을 합니다. 다른 배와. 7시 8분에도 또 아마도 3명 혹은 4명의 담당자 중에 1명이 교신을 한 거겠죠. 다른 배와 교신을 합니다. 7시 9분에도 또 교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진도 VTS가 놀지 않았어요. 더구나 해경은 초기에 이런 해명을 했었습니다. 7시 10분에는 관제센터의 당직자가 세월호가 인천과 제주도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임을 알고 있어서 충돌 방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세월호 주변 500m 장애물에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VTS 도메인 와치 기능을 설정하였다. 해경은 자신들이 할 바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경은 세월호가 진입한 걸 알고 있었어요. 세월호 진입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2시간 내내 관제를 안 했을 가능성은 사라지는 거죠. 봤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봤고 경보 기능도 설정했는데 배가 전속력으로 달려도, 배가 항로를 완전히 벗어나도 절대 교신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 해경의 주장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편집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전국에 있는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신을 하게 되면 그 음성 기록을 보관을 하느냐. 왜냐하면 설계 시스템 구조도를 보니까 기록 장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달치는 자동으로 보관한다. 이 기록 장치가 2달치를 자동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주 3회 화목토 운항을 했었습니다. 인천 제주를. 그러면 2달치면 대략 24번의 교신 기록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다 있어야 정상이죠. 다 있다면 왜 4월 16일 날만 교신 기록이 없는지, 2시간 내내. 이걸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역시 편집 의혹을 가지는 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를 직접 찾아보면요, 내용이 이겁니다. 뭐냐면 똑같은 파형을 가진 똑같은 목소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음성 분석 전문가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한 음을 복사해서 다시 넣지 않고는 불가하다. 무슨 얘기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힘들겠다.
자본 만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전문가의 결론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경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울링 때문에 그렇다. 하울링 때문에. 그런데 이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제주관제센터하고는 이런 하울링이 없어요. 진도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YTN은 무슨 보도를 했느냐? 편집 내용을 교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36곳을 완전히 삭제했다. 완전히 삭제했고 36곳에서 비정상적인 소리 단자를 발견했다. 완전한 묵음. 빈칸 보이시죠? 다른 센터의 교신 내용을 들어보면 관제사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종이를 넘기는 소리라든가 이런 작은 소음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벽하게 묵음 처리되어 있어요. 인공적으로 잘라냈다는 거죠. SBS가 보도한 내용은 더욱 재밌습니다. SBS는 에코, 메아리 같은 거죠. 어떤 소리를 내면 윙윙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울릴 수 있죠. 똑같은, 왜 우리가 동굴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야호 하면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음을 분석해 봤더니 어떤 소리가 나고 에코가 나는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에코가 원음의 앞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호 하지 않았는데 메아리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SBS는 이걸 보도했어요. 잡음이 너무 심하다. 그랬더니 한 관제사가 이렇게 SBS의 취재에 응하죠. 원래 초단파 무선 통신은 FM 방송처럼 깨끗하다. 이 소리를 바다 한가운데서 잡은 게 아니라고. 관제사가 세월호 부를 때 그거를 바다 한가운데서 관제센터하고 배가 주고받는 걸 무소를 중간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관제센터에서 말하는 걸 그냥 잡은 거라고. 내가 전화기로 전화를 하면 내 목소리는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깨끗하게 잡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은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내 전화기로 녹음하면. 바로 그런 원리예요. 이 관제센터에서 녹음했기 때문에 깨끗해야 돼. 상대방 소리는 시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소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진도는 두세 선박이 동시에 눌러가지고 그렇게 잡음이 섞여 들어온 게 아니고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에요, 진도는. 그럼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글쎄요, 그거는 진도에 여쭤보셔야겠죠. 녹음을 어디서 이렇게 빼느냐, 음성신호를. 그게 좀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관제사가 이렇게 전화기처럼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예. 전화기처럼 이렇게 귀에 대면 수화기처럼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장비거든요. 거기서 음성신호를 빼요. 관제사가 사용하는 그 장비 자체에서 저장장치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진도 VTS와 세월호의 교신 관련 해경 발표들은 대부분이라는 토를 달긴 했습니다.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어서 거짓말이다. 19일 오전에 2003 금호호 바지선이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바지선이라는 게 그렇게 없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인근 조선소에는 하청업체들이 블럭을 운반하기 위한 바지선이 많다. 바지선은 원래 많아요. 일반인들이 접할 기회는 없으나 바지선이 없어서 못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현대보령호라고 있습니다. 오션 CNI가 보유한 바지선으로 해양과학기술원이 당시 추천을 했어요. 이 배가 크고 안정적이다. 바지선 중에 최고라고 평가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부산해경하고 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배가 부산항에서 떠나가지고 60시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투입만 하면 되죠. 이 비용은 업체가 자비로 냈어요. 이 비용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자비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기 배 비용을 제외하고 6천만 원 정도 자비로 냈어요. 근데 현대보령호가 도착했는데 해경은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56시간 동안 현대보령호는 대기만 하다가 24일 아침에 돌아갑니다. 투입이 안 됐어요. 민간에서 온 자원잠수사들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는다.
전 처음에 유언비어인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들이 자원봉사해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내겠다는데 제대로 투입이 안 된다니까 이게 유언비어다 이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게 점점 사실이었던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늘 수요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군이 16일 사고날입니다. 오후 2시 9분께 현장에 도착하고 오후 6시에 SS 요원 6명을 투입했지만 오후 6시 35분 이후로는 현장에 다시 투입되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국방부가 탐색 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작업 잠수를 통제했기 때문에. 해군도 통제해서 못하겠는데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그만뒀겠는가, 통제하지 않았겠는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정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제 화요일 JTBC 보도에 따르면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자원봉사자 잠수사들의 성과를 언론이 가로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 대목은 업체 입장에서 어차피 발견한 시신이기 때문에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가시하기 위해서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랬겠구나 하고 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었던 대목이 뭐냐면 새벽 4시에 발견했습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시신을. 그런데 그 시신 인양을 자정이 돼서 했어요. 20시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한 잠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늦췄냐. 본인은 그 배가 훨씬 유리하고 구조가 좋아서 효율적일 것을 양보했는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물살이 세서 그랬던 거 아니냐. 아니다. 작업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단 유리창을 파괴하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살아있는 학생들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기가 들어갔는데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업체가 못 들어갈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근데 왜 20시간이나 안 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게.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거론했어요. 팬티를 입은 장면이 얼마나 이 선장에 자격이 없으며 기타 등등.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팬티를 입은 이 장면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 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가 딱 한 번 직접 구조정이 배로 가까이 갑니다. 딱 한 번. 위험하다며 고무보트만 보내다가 직접 구조정을 몰고 딱 한 번 가요. 그때 선장들과 선원들이 구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타실에서 구한 사람은 선장과 선원, 배와 직접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조타실에 선장과 선원들이 모여 있다가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구했으면 당연히 다 배와 관련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몰라요, 해경이. 그리고 거기만 왜 직접 가서 배를 댔죠? 그리고 왜 그때 다급하게 마지막 순간에 옷을 갈아입었냐고요. 그 선장이 애초에 그 경찰 조사를 하루 응급처치를 받은 다음에 바로 해경 간부네 집에 그렇죠. 있다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네. 보도가 짧게 하나 있습니다. 사라진 선장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첫날 오후 2시,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선장이 사라져요. 병원에서 나와서 해경이 데려갔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8시간 반 동안. 그리고 다음날 밤에 지금 얘기한 해경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파트의 CCTV가 고장이 나요. 그래서 선장은 총 8시간 반 더하기 14시간 하면 22시간 반 동안 거의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첫 이틀 동안 사라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CCTV 누구랑 만났는가 삭제했다는 거죠. 해경의 설명도 웃깁니다.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그 해경 직원의 집에 재웠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피의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관 간 집에 가서 자는 경우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웃기게 자기들도 변명할 게 없으니까. 다음은 언딘
사건 초기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파트입니다. 사기업의 욕망, 경제적인 욕망. 당연하죠. 문제는 국가가 담당했어야 할 구조를 누가 이 사기업의 욕망에게 맡겨버렸는가. 이 사람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겠으나 사업의 관점이라는 측면만 한번 따져보자. 따로 똑 떼서. 예를 들어서 현대보령호가 투입이 되면 그때 언딘 리베로가 아니라 언딘에게 사업적으로 불리한 게 있나? 저는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리하나? 있었습니다. 왜냐? 한 번 투입되면 교체 8시간이에요. 언딘 리베로의 작업 면적은 현대보령호 측의 이야기로는 대략 봐도 자기들이 2배 가까이 클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큼 현대보령호가 더 큽니다. 근데 만약에 현대보령호가 그 시점에 투입됐어요. 그러면 언딘 리베로가 언딘 측의 배가 와도 다시 교체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 좋고 큰 배가 있는데 왜 교체해야 돼요? 더군다나 8시간 걸려서 교체해놨는데 더 큰 배로 더 많은 잠수사들이 더 많이 잠수할 수 있게. 그런데 그 경우에 언딘은 바지선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적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느냐만 따져보는 거예요. 불이익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처음 밝히는 겁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금호 123, 이 바지선. 이 바지선은 저는 당연히 현대보령호처럼 자발적으로 달려온 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 배와 언딘의 배가 교체된 거거든요. 그러나 제가 오늘 확인한 바입니다. 아직 어디서 보도되지 않은 그 배는 언딘이 부른 겁니다. 첫 번째로 달려왔던 바지선은 금호 123 언딘 측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언딘 배가 오니까 빠졌어요. 알박기죠. 해수부는 왜 언딘이라고 써있는 최초로 등장하는 정부의 문서, 저희가 찾은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인데 이걸 삭제했죠? 그 자리에서 누가 민간업자와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지,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건지, 혹은 그때 불렀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청해진과 언딘이 계약하도록 하고 니네가 현장을 수습해 라고 이 구조를 짜준, 기록상으로는 처음으로 문서에 언딘이 기록된 이 회의 속상에서 언딘이 처음 나온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거 삭제했죠? 그리고 누가 어떤 경위로 언딘을 인양업체로 첫날 벌써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최초의 이 정부의 결정, 일개 업자, 사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일개 업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거, 이 결정이 살아날 기회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보이는, 아이들 다 죽인 겁니다, 이게. 이 결정이. 저는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경과 언딘, 예전에 이제 파파이스 KFC 때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유착 관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한 5개월 전부터 해경과 언딘이 유착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제 그게 맞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한 거죠.
이제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최상환 해경차장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었던 그 사람이 2009년도부터 언딘과 유착 관계를 맺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울진 홍대개를 명절 때마다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언딘에서 약 20만 원 상당. 검찰 홍대개. 발표를 보면 말이죠. 이 홍대개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수사는 사실상 홍대개 수사입니다. 응? 공소 내용의 요지를 적은 걸 제가 좀 보면은 잘 보세요. 언제부터 홍대개를 언제 또 홍대개를 추석 무렵에 가을송이 잠깐 납니다. 상품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 또 설 무렵에 홍대개를 주고 또 홍대개를 주어서 또 홍대개를 줬. 홍대개 엄청 많이 줬다는 거예요. 수사 내용의 핵심이 이 사람한테만 줬느냐?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세 사람이 기소되거든요. 하나는 최모 해경 차장, 네. 해경의 넘버 2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나호승 경감. 예, 네. 나모 경감. 네, 그다음에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름은 다 이미 언론에 공개돼 있습니다. 어쨌든 송채경화 기자가 이름을 말. 나는 나모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나모 경감 네. 그리고 박모 네. 수색 총경. 네, 수색 과장. 수색 구조 과장. 네. 이 세 사람을 했는데 이 세 사람과 어떤 관계였나를 얘기해요. 다 보면 쫙 막 얘기하다가 20만 원 상당 홍대개를 받았다. 응? 나모 그리고 또 박모 어쩌고 막 얘기합니다. 20만 원 상당의 울진 홍대개를 받았다고. 홍대개는 아니다 나는. 응? 아니 진짜 홍대개를 받고 사람들이 다 막 변해가지고 난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정말 엄청나게 무리를 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일을 했어요, 이 해경. 그 힘든 일을 한 거를 일단 말씀해 줘 보세요. 네, 힘든 일. 이렇게 홍대개를 20만 원 상당을 추석과 설날 계속 받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러고 나서 했다고 하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가장 크게는 이제 언딘한테 먼저 전화를 해요. 이 사건이 터졌으니 너희들을 군안 업체로 선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빨리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뭐 해경 헬기까지 빌려주면서 관계자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업체 사장을 해경 헬기를 보내서 태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알박기라는 게 있는데 군안 업체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도착한 바지선이 계속 그 바지선으로서 사용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빨리 너네 바지선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금호였죠. 네, 금호호라는 작은 규모의 미니 바지선을 보내게 되죠. 최초로! 그때는 KPC였죠. 네. 이것은 알박기다고, 이거는 틀림없이 알박기라고 표현했는데 검찰도 알박기라고 표현해요. 네, 맞아요. 소위 알박기, 이렇게. 우리 방송을 본 거지. 그래서 그 바지선은 사고가 나고 3일 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지선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잠수사들이 제대로 구조 작업을 할 수가 없는 바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의 바지선을 먼저 부른 이유는 나가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자기가 아는 업체 거를 불러온 거예요. 리베로호는 사고가 난 다음에 7일 뒤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7일이나 지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온 거죠. 근데 그 7일 동안 사실 현장에는 그 금호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리베로호랑 비슷한 규모의 바지선들이 22척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네,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거리에 대기하고 있는 바지선이 22척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다가도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AIS. 사건 직후 정보가 내놨던 가장 중요한 정보. AIS입니다. 배항로. 파파이스에서는 초기부터 이거 수상하다. 조작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첫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이분 하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AS 꺼져 있었다고. 이 배는 AS가 꺼져 있는 상태더라고. 세월호인지 몰랐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꺼져 있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꺼진 거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안 껐으면 꺼질 이유가 없다. 고장도 안 난다. 그리고 하필 전원이 그때 꺼졌다는 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끈 게 아닐까. 이런 추정도 합니다. 근데 이분도 역시 단정을 못하죠. 상황을 모르니까. 여기서 분명한 건 꺼졌어요. 꺼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유조선
둘라 에이스 회도 안 떴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맞죠? 대전에도 안 뜨고 그 옆에 있던 세월호에도 안 뜬 거예요. 아니 둘라 에이스. 네, 둘라 에이스에도 DB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DB는 뭐냐면 AIS 정보, 세월호를 포함한 국내 연안 모든 선박에 AIS 정보가 담겨 있는 DB인데 이게 이상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복구를 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이상했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게 무슨 뉴스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25일 날 진도에서 모든 항적이 다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제가 가진 가장 중대한 의문이 이거였어요. 아니 진도 VTS는 어떻게 세월호의 모든 항적이 존재할 수가 있죠? 세월호의 항적이 거기 기록되려면 세월호의 AIS 기계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인공위성으로부터 뭘 수신하든 말든 자기들이 걸 쏘든 말든 하죠. 꺼져 있잖아. 꺼져 있는데 진도에는 어떻게 다 있냐고. 아무도 쏘지 않았는데. 꼼꼼하게 뉴스를 다시 따져다 보니 특히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던 둘라 에이스의 존재 때문에 그게 꺼졌다는 게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진도 VTS는 이게 다 있냐고. 근데 그러면 진도 VTS가 그때 밝힌 게 그 두 번째 36초간 그것까지 다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진도 VTS는 언론 기사를 찾아보시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령이 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모순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AIS 항적을 나중에 고칠 수 있냐? 쏜 사람이 없는데 받았다고 발표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9일 있다가. 서로 그게 다 있는 게 팩트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처음에 변침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 다 있는데 변침 아니냐고 왜 말 안 했냐고.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 AIS 항적이라는 게 사후에 수정이 가능한 건가 물어봤어요. 이걸 만드는 업체, 관리하는 업체. 그런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AIS 항적은 수정을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그렇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 에서부터 아니 디지털 데이터인데 가능을 하겠지. 당연하죠. 디지털 데이터이니까. GPS 정보, 항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텍스트 정보란 말이죠. 가능할 수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날라오는데 근데 그분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어. 사후에 수정 가능하냐. 여하간 결론적으로 가능을 하다는 겁니다. 가능을 하다. 디지털 정보 중에 수정이 불가능한 디지털 정보는 없다. 세월호가 그 항적을 완전 복구됐다 하는 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세월호에서 노트북이 하나 회수되는데요. 거기서 희한한 문서가 발견됩니다. 세월호 직원들의 휴가를 국정원에 보고하는. 세월호와 국정원은 무슨 관계일까요? 세월호에서 노트북을 하나 꺼냈는데 노트북을 복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서가 하나 나온 거예요.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서가 2013년 2월 27일자 작성된 문서가 거기 보면은 재떨이 유치 선정 이걸 왜 국정원이 지적해? 그 다음에 뭐 데코 타일이 어떻다느니 유리창을 보수하라느니 천정 칸막이 도색 작업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중간 페이지 보면은 휴가 계획서를 내라느니 소정품 사용 현황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작업수당 보고하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어요. CIA의 이런 거를 이제, 비즈니스 프론트라고 부르더라고.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은 올해 초에 얘기하셨던가요? 작년 말이죠. 작년 말쯤이겠죠. 고소당하고 한 게. 네.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다. 이거는 파파이스조차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나 소유가 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건 약간의 왜곡이고요. 내가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소유로 확신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본인은? 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다르군요. 다 아니고. 소유 다가 아니라 소유라고 나는 믿는다. 생각한다. 난 믿는다. 그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소유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바지 사장. 예를 들면 뭐, 부인한테 놓기도 하고, 친구한테 놓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법정에서 가끔씩. 부인 이름으로 하진 않습니다. 부인 이름으로는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요? 예. 참 흥분하시네. 하여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그런 명의신탁이라고 그러는데, 법정에서. 진짜 명의신탁이냐, 아니냐가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진짜 소유이 등기된 아니야. 사람 거냐, 진짜 다른 사람 거냐를 다투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자금 출처가 누구냐. 그렇죠.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누가 받냐. 그렇죠. 그걸 누가 관리하고 있냐,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되게 쟁점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세월호는 명의는 청해진인데, 그 자꾸 국정원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뭔가. 근데 그 중에. 서류가 나왔죠. 결정적인 거는, 뭐 화장실 휴지를 어떻게 해라, 뭐 직원들 휴가를 어떻게 해라, 이런 건 다 경영 이익에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 이익이 누구한테 기속되냐? 뭐 지 거 아니라면. 세월호 노트북 문서에 그런 게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 그게 자기 거 아니면 왜 그래 남의 거에 뭘 그래 화장실 휴지를 뭘로 쓰니 뭔 상관있습니까? 저것도 나왔어요. 휴가 계획서 내라는 비누 거품. 비누 거품. 자주 천정을 어떻게 해라 이런 까지 나왔는데. 천정 색깔 도색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경영 이거 뭘 하면 어떻게 돈이 많이 남을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게. 뭐 안보 그다음에 뭐 테러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하나 하고 경영을 실제로 경영에 개입했다. 소유자가 하는 행동을 했다. 경영에 개입했다는 건 뭘 근거로? 그러니까 아니 뭐 휴지를 어떻게 해라든지 뭐 직원 휴가를 어떻게 보내라든지 이런 거 자금 소요에 대한 그렇죠. 그 배 운영에 관한 얘기를 인사 한 거죠. 관리. 뭐 남의 물건이면은 사실은 뭐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건 증빙 정황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부동산이 실제 등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자기 거라고 막 우기고 서로 싸우면 이런 정도면 법정에서는 네 거 맞다. 라고 주장할 만하다는 거죠. 판단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판단. 다이빙벨. 전 사실 이종인 대표의 인터뷰를 보고 나서야 이게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다이빙벨은 팽목항에서는 쫓겨나다시피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봤습니다. 3일차가 되어서야 잠수사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나요?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 이 일을 30년째 해오신 분들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물속에 들어가는 답이 안 나온 거죠. 자기들의 장비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됐다는. 네, 그 능력 갖고는. 그렇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이틀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도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조가 되는 거 기다렸잖아요. 정조. 물이 가득 찼다가, 그 다음에 나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정조. 물이 흐름이 조금 약해질 때. 그때 들어갔다가 조류가 세서 철수해갖고 다음 정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물이 나갔다가 완전히 나갔다가 수위가 올라오기 전까지 그때 또 좀 멈추는 시간을 정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 있는데 산 사람이 제가 너 봤냐?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 경험상 배가 뒤집혀서 그런데 갇혀 있는 사람을 제가 모시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뭐 250명 운운하고 조개나 잡는 수준의 다이버라고 그렇게 라고 해경 관계자 그 관계자라는 사람도 그 조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조개를 잡는 그 수준의 그 다이버라는 거는 그냥 뭐 5m, 10m 숨 참고 들어가서 진주조개 잡고 그 노래에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예? 목숨을 걸고 왜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 있어 갖고 40m 어떤 데 뭐 60m 내려가서
그 조개, 키조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키조개. 그러니까 그걸 개수로 다 돈으로 보니까 무리하게 되잖아요. 무리하게 되니까 감압을 하는 잠수를 해야 되고 조류에 견뎌야 되고 그런 걸 실제적인 걸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민간 잠수사들이. 그렇죠. 그 일반 조개나 잡는 수준의 다이버들이 전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명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이 말의 요는 민간인들은 이런 훈련을 안 받았고 그런 전문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여기 어중이 떠중이 다 왔는데 어떻게 투입하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들은 안 되고 그러면서 민간인 자기들이 계약한 업체는 투입을 하고 그들도 민간은 민간이에요. 계약했을 뿐이지. 잠깐요. 민간이에요, 업체. 그렇죠. 업체인데 거기도 민간이죠. 예, 거기에 다이버가 필요해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중에서 야, 일 좀 해줘라. 하루 일당 얼마. 너 금번에 뭐 70m 들어갔지. 결국은 몇 명만 불러와. 그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가 쓰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자면 생존율이 있었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제 경험 여태까지 이제 그 해남 구조만 뭐 한 32년 한 경험으로 봐서 이 배에 대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조건이 맞아서 처음에 투입이 됐다면 결과가 어땠을 것이냐.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상하는 게 오히려 가슴이 아프긴 하나 짚어봐야죠. 그 전복이 되는데 시간을 두고 이게 전복이 됐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옆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빠졌죠. 예, 천천히 이렇게 되는 과정에 밀리게 되겠죠. 그렇죠. 선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뭐 20명 선실, 뭐 5명 선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배들은 돼 있는데 그래봐 이제 한쪽으로 밀리면서 뭐 머리를 다쳤거나 크게 그런 상황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이쪽에 물이 들어오면 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 창문이든 문이든 절로 나가서 복도로 해서 저 위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물이 차니까 물에 차는 데에서 떠서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는 배가 벌써 이제 옆으로 누웠죠, 옆으로 이렇게. 복도든 어디든 그리고 이렇게 됐잖아요, 좀 경사가 앞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위로 가봐야 된다는 거지, 그쪽에. 아래쪽은 몰라도 여기는 물이 찼고 벌써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그쪽에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을 확률이. 배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누운 아래쪽은 물이 찼겠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은 이쪽은 물이 안 찬 공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점에 투입됐다면 살렸죠. 그런데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뭐 위치를 잘못 알려줘서 시간 낭비했다. 분명히 이 배의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니어서 하루 종일 낭비하고 나서 해경이 아니라 해군에게 물어봤더니 거기는 거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옮길까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잘못 알려진 위치에서라도 작업을 해보자 해서 들어갔고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분명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본인은 판단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종인 대표가 철수하자고 결정을 하셨고 그때는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셨겠군요. 왜 가자고 그러는지. 분명히 성과 낼 수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종인 대표 가자고. 이종인 대표가 그 잠수사들의 신변을 보장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들으셨다면서요. 바이선해되고 해경 고속정이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그래서 그 위치가 게다가 다이빙 벨이 있는 위치고 잠수하는 위치여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대. 우리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하면 직접 그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희가 레저 다이빙 할 때요. 다이빙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다이빙으로 예를 드니까 어쨌든 레저 다이빙을 할 때 SMB라고 그 주황색 막대기예요. 풍선 같은 건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희가 주머니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상승을 해야겠다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 쭉 이렇게 뜨죠. 국제적인 표식이에요. 협약된 표식이에요. 요 밑에 다이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박들은 조심해달라. 일로 오지 말아라. 그 잠수하던 다이버가 올라갈 때 갑자기 고속전이 지나간다든가. 네. 그러면 안 되니 자기가 풍선을 물로 띄우는군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어선들이 오질 않아요. 예. 알아서. 예. 그런데 해경정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국제적으로 다 하는 건데. 근데 그 해경정이 뻔히 알면서 거기 다이빙벨이 있다라는 아니 전 국민이 다이빙벨이 투입된 건 다 알았죠 그때. 근데 그거를 알면서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전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도 이제 모르는 배도 그렇게 안 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베란에 있었으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을 때 바지선 위에 계셨던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실수를 만약에 해경정이 실수를 했다 쳐요. 예, 그러면 위에서 막 그 난리가 났었거든요. 미친 새끼들 막 그랬겠죠. 네네. 그랬는데 해경정 그 정장이 쳐다도 안 보더래요. 만약에 실수였다면, 실수였다면 진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욕하고 하는데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의도네요. 네. 그리고 몰랐던 사실인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듣고 이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죠.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 인터뷰 때 왜 그냥 실패라고 짧게 말하고. 그래서 막 그 언론들이 다이빙 실패 보도했잖아요. 그때 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실패다. 그럼 가버렸냐고. 저도 궁금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지금 이 충돌 사건 말고 그날 아침에 해군에서 그 투스타 분 있어요. 투스타. 예. 제가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드려도 되나요? 투스타 많지도 않은데 뭐 어쨌든.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아침에 저희 그 숙소로 오셔가지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오더니 그냥 뭐 다짜고짜 우리 이제 작업해야 되니까 배 빼라 이랬다는 거예요. 철수한 날 아침에?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위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복고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그리고 파파이스는 지난 1년간 시간이 될 때마다 유가족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일을 하면은 빨리 잊어버린다고 해서 일을 시작했죠. 했는데 일을 하니까는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주야 2교대 근무인데 밤에 일하다가 새벽녘 되면 동이 트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생각나냐면은 이 배가 엎어진 그 안에서 에어포켓 안에서 애들이 마지막 죽을 때 엄마 막 울부짖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막 미쳐버린 거예요. 정신병도 돌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일이 안 돼요. 그러면 펑펑 울어요. 그 울다가 옆에 이제 직원이 친구들이 오면은 또 눈물 따고 나가요. 창피하니까. 우는 것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잠수사가 수색하고 올라오면서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애들이 안 죽으려고 더 오래 버틸라고 선실을 들어갔는데 담요로 창틈을 다 막아놨대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창문에 물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담요로 다 쑤셔 박아놨겠어요. 정부가 밝혀주는 것도 없고 계속 시간만 끌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계속 은폐하려고 그러면 은폐하려고만 하고. 부모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는 청운동이든 광화문이든 국회든 모든 걸 다 철수할 거고요. 그 세월호에 희생된 우리 아들, 딸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에 해경이 도착을 했고 나는 구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빨리 갈게. 라고 문자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안심했어요. 그렇죠. 예, 배가 이미 가라앉은 것도 아니고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상태에서 이 생중계라고 라이브라고 떠 있고 그런데 해경이 왔다고 그러고 구조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구조대원 얘기 잘 듣고 아빠가 지금 데리러 갈게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죠. 그러니까 장례식 때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오셔서 많은 그런 격려를 해주셨어요. 이겨내야지,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 근데 그때 제가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도저히 못 이겨낼 것 같은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이걸 견뎌내지? 어떻게 이걸 내가 이겨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견뎌낼 자신은 없습니다. 나는. 이겨낼 자신은 더더욱 없고 단지 원하는 게 있다면 예인이가 없는 나를 또 예인이가 없는 이 생활에 좀 적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적응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적응도 안 돼요. 좀 지나가면 조금 무뎌질 것 같았는데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요. 처음에 한두 달 동안은 정말 안 울었거든요. 정말 안 울었어요. 그런데 한 4개월, 5개월 넘어가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운전하다가 울음 터지고 밥 먹으려고 숟가락 트는데 울음 터지고 샤워하려고 수도꼭지 트는데 울음 터지고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희 가족들한테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텨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아니 포기를 못하죠. 왜 못하냐면 포기하고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하고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나이 들어 죽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이 후자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야, 만일 진상규명 돼가지고 다 되면 그럼 우리 그 다음에 뭐 하지?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러고서 막 울고 싶어도 참고 힘들어도 맨날 여기 다니고 이거 하면서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할 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방송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뭐 죽으면 되지 뭐 가면 되지
그렇게 하고 떳떳하게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는 포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걸 다 아니까.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믿으셔도 되고요. 저희들한테만 포기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분들,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버텨주십시오. 저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게 우리 예은이 친구들, 모든 희생자들이 지금 남겨져 있는 우리들한테 준 명령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와 같은 아픔을 겪는 가족들 반드시 나올 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거기서 자유로운 분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손톱이 너무 새카매가지고 그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고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때 그 시간이 너무 악몽 같은 거라. 그래서 그때 받으면서 결심했어요. 분명 다 살릴 수 있는 애들인데 우리 손에 이렇게 싸늘하게, 그리고 살려고 발부둥했던 그 순간 그 숨 넘어가기 전까지 엄마를 불렀을 테고 아빠를 불렀을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부모로서 그냥 저 뒤에 사진을 보면 그 영석 군이 저기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 중간에 계신 분이 이지혜 쌤이십니다. 네. 너무 예쁘고 착하신 분인데 우리 애기들하고 같이 같이 별이 됐습니다. 그분 뒤에 하나 더 좌측 그게 우리 아들입니다. 네.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 다 전부 다 못 돌아왔나요? 네. 이번에 전원이 못 들어왔어요? 예, 한 친구는 살았는데요. 예, 그 애기도 그때 이후로 그냥 살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멀리 떠난 것 같아요. 학교에는 없습니다. 빈 교실입니다. 저희들은 대학 특례 입학이니 의사자 지정은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애가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 목숨을 팔아서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모두가 그 수많은 돈을 100억을 준다 한들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진상규명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연이는 이제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이 돼서 자기 혼자 이제 떠 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근데 80번째로 나왔는데 딱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운동화 끈도 못 매요. 운동화 끈도 못 매는 애가 다리 사이에까지 다 껴서 구명조끼를 완전히 꽁꽁 묶었더라고요. 꽁꽁 묶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한 손은 휴대폰 잡은 이 자국 이대로 나왔어요. 이대로. 휴대폰은 손에 들린 채. 네, 이렇게 휴대폰 쥐었던 이 자국 이대로 주먹 쥐고 이렇게 나오고 휴대폰은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주니까 그때서야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연이가 제가 시연이랑
2번의 통화를 했어요. 근데 45분쯤에 통화할 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통화. 그래서 자꾸 끊기더라고요, 전화가. 근데 애가 목소리가 괜찮았어요. 엄마,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가 자꾸 끊기길래 이제 문자를 했죠.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조금 바로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 기도하는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친구한테 기도하는 동영상을 찍고, 단원고 학생이 타고 가고 있는 배가 지금 침몰 중이다. 그 기사를 자기가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에 통화가 됐는데 45분에는 괜찮았는데 10시에 통화했을 때는 애가 엄청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배에 불이 났다. 배에 불이 나서 불덩어리가 지금 내 발에 떨어져서 자기 화상을 입었다. 무섭다.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계속 이제 울고 있어서 엄마 지금 갈 거니까 조금만 견뎌줘.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가 차분해지더라고요. 차분해지더니 엄마 구조대 왔다고 나오래니까 구조대에서 전화할게. 이러고 전화를 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부 단톡방을 나중에 보니까 10시 9분까지 얘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10시 6분부터 자기가 커튼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영국부 단톡방에 10시 6분에 보내놓고 저 지금 방 안에서 살아있어요. 구조 중이긴 한데 우리 학교 학생 말고 다른 사람들부터 구조 중인가 봐요. 이렇게 애가 올려놓은 게 그게 끝이었어요. 10시 9분이.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건 그걸 보면 애가 방 안에 계속 끝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10시 9분이면 복도로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게 방 안에 있었는데 빨리 엄마한테 와줘서 그게 지금에 와서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고마워요.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를 진짜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정말 그 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무관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렇게 가고 나서도 이렇게 진실을 못 밝히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마다 내일이 아닌데도 새벽부터 나와서 피켓 들어주시고 서명 받아주시고 전국에서 그러시는 분들 보면서 와 정말 나라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이렇게 됐다면 나는 과연 하루라도 저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나. 내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힘들 때 정말 집에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럴 때 저는 힘들 때 광화문을 와요. 그러면 힘이 나요.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모든 유가족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요.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내가 이제 부끄럽죠. 존경스러울 정도로 고마워요. 그분들께. 저희들이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있는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작은 아이 데리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좋아요. 근데 바뀌지 않은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이런 나라에서는 저는 바뀌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 성엄마한테 문자 보낸 걸 지금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4월 16일 10시 6분이에요. 엄마한테 문자 보낸 게.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한 그 시간 뒤입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서 갈게요. 우리 아들 그랬는데
10시 6분에 걱정하지 말아요. 살아서 갈게요. 우리 아들 그랬거든요. 이게 엄마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예요. 근데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우리 아들놈 쓰던 컴퓨터 열어봤는데 우리 아들놈이 트위터에다가 4월 16일 날 올려놓은 걸 봤어요. 4월 16일 날 10시 4분까지 트위터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배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 아들놈이 10시 4분까지 내가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알린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그거 보내고 나서 10시 6분에 엄마한테 문자 보냈던 거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서 갈게요. 그랬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자식이 살려달라는데 아빠는 옆에서 구해주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살아서 온다는데 그럼 내가 못 구해줬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럽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루트가 되든 친구에게도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게시판이든 혹은 예, 뭐 자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요일마다 가족들 총회합니다. 가족 대책위 총회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자식 잃은 부모만 500명입니다. 저는 총회 갈 때마다 그 무게에 눌립니다. 사람을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분향소에 가도 아이들 사진만 250명입니다. 사람을 막 짓눌러서 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그건 해소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족들 가슴에 연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처럼 저희 가슴에 이미 한이 되어서 맺혔지만 조금 풀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수빈이는 너무 착한 아이였어요. 1학년 때 장학금도 받고 2학년 때는 반장도 하고 그런 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요. 첫날은 안 보여주고 입간식 날 보여줬더니 엄마 우리 형아 맞네? 우리 형아 왜 여기 있어? 우리 형아 왜 죽었는데? 이러는데 제가 아무 말도 못 해줬어요. 저도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남아있는 아이한테까지 형아가 왜 죽었는지 말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수연아. 형아가 왜 죽었는지 엄마가 밝혀줄게. 오늘만 울어 오늘만 그랬어요. 이 아이가 제 앞에서 눈물을 안 흘리더니 3호째 날 방명록에도 편지를 썼더라고요. 형아 우리 가족으로 내 형아라서 너무 행복했다고, 내 형아라서 너무 자랑스러웠고, 내 형아라서 너무 고맙다고, 다음 생애에도 우리 가족에 내 형으로 태어나 달라고, 그러면 형아 좋아하는 라면 내가 매일매일 끓여줄게. 형아 몇십 년만 기다려. 우리 가족도 형아 있는 대로 갈게. 사랑해 형아 이러면서 방명록에다 글을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복장을 입고서 사진에 마지막에 찍힌 게 네. 보시면은 이복장이 이렇게 청색 이게 트레이닝복인 것 같죠? 네. 하얀색 상의 입고
이 사진은 누구 핸드폰에서 나온 사진입니까? 핸드폰으로 나온 게 아니라요.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 나왔는데 친구가 디지털 카메라로 저 모습을 다 찍어놓은 게 주위가 거의 주로 잡혀서 찍혀서 제가 받게 된 거죠. 나중에 주위 휴대폰에서 나온 게 아니군요. 예. 근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 방송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 마지막 찍힌 사진에서 입고 있던 옷과 아이가 나중에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다르다. 그런 유가족도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주희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합니다. 주희가 나중에 구출됐을 때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반팔 티예요. 까만 쫄바지를 입고 나왔고요. 저 때 양말도 신고 있는 모습도 다 있거든요. 다른 사진에? 네, 제가 사진을 저것만 보내서 그런 건데 한 벌을 다 갈아입었어요. 완전히 다요? 다요. 그리고 양말은 벗고 그러고 그 후에 다시 구명조끼를 입은 거죠. 그러니 아마 물 밖에 어떤 공간, 에어포켓이라고 주장했던 그런 공간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인양은요. 9명의 실종자가 가족품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저희가 원하는 인양은요. 발표하고 계획만 세우는 거 아니고요. 인양해줄 것 마냥 인양해서 방법이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4개월 동안 아무 발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세월호가. 확인까지는 시켜주셔야죠. 확인까지는. 제가 사실은 보면서 놀라는 게 광화문 앞에 65년 전에 납북자 해가지고 사는 애는 갖다 국미통로 산하로 다 그거를 받고 있더라고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것도 여행 가다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수학여행 가다 본 거잖아요. 당한 거잖아요. 인양 결정에다가 실종자 다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윤이 엄마고요. 근데 내가 내 딸을 못 찾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어요. 애한테 미안해서 못 데리고 와서 애한테 미안해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할 때가 있고요.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모라면 다 똑같을 겁니다. 다윤이 엄마 살아갈 수 있게, 다윤이 엄마 살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종자 9명 다 찾을 수 있게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 가족을 잃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실종자에서 유가족이 되고 싶은 꿈. 저희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친 김 감독. 제가 김 감독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빛은 애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냐? 그 이전 누구도 김 감독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같이 오래 일한 PD조차. 김 감독의 주장을 처음으로 인정해준 사람 저입니다. 그때부터 곱게 미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상당히 거칠게 미쳐 있는 상태입니다. 폭주하고 있는 상태. 잘합시다, 김 감독. 그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관련한 다큐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감독님이다 보니 배가 정말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침몰하게 됐는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구해서 지도 위에 찍어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야 영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항해사도 아니고 또는 관련 학자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지도 위에 찍어야 영상을 뭐 시뮬레이션으로 만들 테니 그런 작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이터를 다 찍어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를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여기 나오신 건데, 자 이제 들어보기로 할게요. 하고 자 그다음 8시 30분경 서거차도 레이더는 세월호를 계속 감시했다. 이 레이더 기록은 진도관 제세타의 저장 장치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자료는 세월호 침몰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핵심 열쇠였다. 왜냐하면 레이더는 AIS 정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배가 발신하는 GPS 정보는 단지 배의 안테나 위치만을 알려준다. 그러나 레이더는 마치 엑스레이처럼 배의 형태와 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레이더가 전파를 쏘았을 때 배가 옆면을 보이고 있다면 반사하는 전파의 양이 많아 이렇게 길쭉하게 기록된다. 그런데 배가 수직 방향으로 달리면 레이더가 찍은 영상에는 좁은 폭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 배의 형태와 방향의 변화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안전심판원은 진도의 조사관을 급파해 레이더 영상을 포함한 관제 자료를 수집했다. 이튿날 구성된 검경 합수부도 모든 항적 기록을 확보했다. 심판원에서 가져가셨고 검경 합동 수사본부에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정부는 사고 다음 날부터 레이더 자료를 통해 침몰 원인을 조사할 수 있었다. 그럼 정부는 레이더 자료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을까? 8시 48분 13초 세월호가 북서쪽 방향에 위치한 서거차도 레이더를 등지고 달리고 있다. 그래서 전파가 반사된 노란색 형체의 폭이 좁다. 이제 제주도를 가려면 사도만 살짝 우회전하면 된다. 그런데 수상한 좌회전을 한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리고 곧바로 가파른 우회전에 돌입한다. 세월호가 급회전을 하면서 전파를 많이 반사하자 노란색 형체는 길쭉하게 변한다. 8시 50분 33초 시연이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다. 배가 급회전하면서 서거차도 쪽을 향하자 노란 형체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리고 180도 가까이 회전하자 다시 더욱 크고 길쭉해진다. 이런 대회전은 무려 4분간이나 전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 후 이런 사실을 감추고 싶은 듯 누군가가 방향타를 슬그머니 중립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러나 레이더는 진실을 전부 기록했다. 이제 세월호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게 분명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주머니에 손을 꼽고 조사실에 들어가도 결백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걸까? 4월 21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레이더 기록은 빼고 36초 누락 구간이 있는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항적은 세월호 선원들에게 매우 유리했다. 레이더가 기록한 사실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분명히 AIS 좌표는 배에 달린 안테나 위치를 말하는데 레이더가 기록한 세월호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세월호가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할 때쯤엔 편차가 훨씬 커진다. 이 때문에 AIS 좌표들만 보면 세월호가 직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갑자기 안테나가 배를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리고 배가 약 180도를 날카롭게 우회전하자
신기하게도 AIS 좌표들은 세월호가 병풍도 쪽을 바라보며 표류한 것처럼 찍힌다. 이 영상을 분석한 레이더 전문가에 따르면 AIS와 레이더에 편차가 발생해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멋대로 불규칙한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한다. 특히 세월호가 병풍도를 바라볼 경우의 안테나 위치에 딱 맞춰서 AIS 좌표들이 찍힌 것은 너무나 인위적이다. 쉽게 말해 누군가 AIS 정보를 조작해야만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잘못된 AIS 항적을 기초로 선원 15명을 재빨리 기소해버렸다. 이후 재판에서 침몰 원인은 조타수의 실수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갔다. 바로 이때 한 여자가 등장했다. 귀여운 미소. 청수나무로 남학생들을 설레게 했던 그녀.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카리스마만 남은 심의원은 해경의 레이더 영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해경은 순순히 제출했다. 드디어 정부 AIS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일까? 사고 당일 진도 VTS의 관제사들이 보고 있던 바로 그 영상입니다. 갑자기 병풍도를 향해서 배가 급선회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레이더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다. 원래 서거차도 레이더는 평균 3초에 한 번씩 세월호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런데 해경은 20초에 한 번씩만 데이터가 나타나는 이빨 빠진 자료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세월호의 형태가 변하면서 급회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AIS 항적은 타격을 받지 않았고 선원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돼 갔다. 그러나 이번엔 가족들이 나섰다. 법원을 통해서 관제 영상 데이터를 받자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런데 방문 일주일 전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부산으로 내려가 동영상 변환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 돌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해양심판원이 복원에 사용했다는 레이더 영상이 전격 공개된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은 매우 수상했다. AIS에 누락 구간이 있었던 것처럼 레이더에도 누락 구간이 존재했던 것이다. 당시 서거차도 레이더는 고장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복원해온 영상을 분석해봤다. 역시 똑같은 누락 구간이 존재했다.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는 해경이 심의원에게 제출했던 영상과 대조해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기엔 누락 구간이 없었다. 원본은 하나다. 그런데 어떻게 두 개의 버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혹시 누군가 정부의 항적을 보호하려고 레이더 영상을 조작해서 가족들에게 준 건 아닐까? 가족들은 부산의 담당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VLR이라고 하는 블랙박스와 같은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 원본은 하나가 맞는데 저장 장치가 두 개라서 영상이 두 종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영상을 레이더 전문가에게 보여줬다. 그러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레이더 누락 구간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였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누락 구간이 발생한 시간대가 AIS 누락 구간과 거의 겹쳤던 것이다. 이런 우연의 반복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로또에 10번 연속 당첨될 확률보다 더 낮다. 왜냐하면 레이더와 AIS는 서로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별개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별개의 기계들에서 같은 시점에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단 말인가?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세월호가 누락 구간을 지났을 때 위아래로 배의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것은 수백 미터 떨어진 위치에 세월호가 동시에 존재했다는 정보다. 이 정보가 맞다면 세월호는 분신술을 쓴 것이다. 이런 신기한 현상은 누군가 누락 구간을 만드는 조작을 하다가 실수한 거라는 해석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결국 가족들이 받은 것은 누군가 미리 조작해둔 자료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그나마 다행히도 누락 구간 이후의 레이더 정보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며 대회전을 했다는 진실은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침몰 원인을 조타 실수로 확정해버렸다. 이어서 법원도 검찰의 판단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레이아이스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려고 레이더와 비교를 했는데, 그런데 레이더가 서로 다른 버전이 존재함으로 해서 레이더의 조작 가능성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레이더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그랬더니 레이더가 조작됐을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전문가가 한 거죠. 그분이 정확히 분석해 주시고서 어떤 결론을 되게 완곡하지만 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네. 그럼 그 얘기를 AIS를 잠시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했던 AIS와 레이더의 영상을 아까 비교하는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그 분석하셨던 전문가의 말씀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는 말이 안 된대요. 이 레이더의 편차가 10m 이내래요. 네. 레이더가 빛으로 쏴갖고 오니까 레이더의 원래 개발 초창기 자체가 저 비행기들이 날아올 때 거기다 총 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레이더거든요. 근데 그런 레이더가 추적한 10m 이내에 배 좌추에서 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40m 오른쪽에서 막 달려요. AIS의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안테나가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배에서. 특히 이 표류했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보면 그 레이더 항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AIS 항적을 가만히 보시면 이 뱃머리가 병풍도를 바라본 쪽에 대고서 따다다닥 찍히고 좌표가 올라가요. 네. 표류했다라는 결과를 놓고서 거기다가 잘못된 헤딩값에다 대고서 좌표가 계속 찍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오히려 조작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천문학적인 확률이 아닌가. 네. 대참사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에 집중됐다. 그 이전의 모든 정치 사회적 이슈들은 전부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국민들은 궁금해했다. 갑자기 왜 배가 침몰한 것인가? 이때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항해했다는 증언과 뉴스도 등장했다. 그 훨씬 전부터 배가 좌우로 4번 이상 방향을 바꾸면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탑승객들도 사고 전부터 방향 전환을 몸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해심원과 검경 합수부는 진도에서 관제 영상을 입수했다. 사고 당시 관제 영상에는 레이더 정보와 AIS 정보가 모두 들어있었다. 그로 인해 당연히 그들은 레이더 항적을 보게 됐다.
수상한 좌회전과 우회전, 그리고 280도 대회전을 전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 것이다. 이제 선원들은 고의 침몰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처지였다. 그러나 갑자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수부가 정밀한 레이더 자료는 배제하고 AIS 항적만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항적은 매우 수상했다. 원래 AIS 항적은 배에 부착된 안테나의 GPS 위치를 뜻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테나 위치들은 배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움직였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선원들이 안테나를 배에서 떼어내 긴 낚싯대에 매달아 놨을 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배를 좌회전시킨 정보들은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 게다가 뱃머리가 반대 방향으로 뒤바뀌어 회전 각도가 대폭 축소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보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였다. 전문가들이 항적도에 대해 이런저런 언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선원들이 고의 침몰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갔다. 그러나 AIS가 뭔지도 몰랐던 가족들과 일반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엉터리 정부 항적도는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항해 전문가들이 항적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단번에 눈치챈 것이다. 결국 속도와 관성을 무시한 코미디 같은 표류 항적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도 사고 시점을 이 밑 구간으로 추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나야 엔진을 끌 테니 선원들이 엔진을 끈 시점도 뒤로 밀리게 된다. 이러면 엔진을 끈 순간 바로 배가 멈추진 않기 때문에 이 생뚱맞은 표류 항적은 더더욱 의심을 받게 된다. 이제 정부 항적도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자 커튼 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기에 빠진 AIS 항적도, 이것을 구할 새로운 데이터 한 개가 준비됐다. 편의상 이 데이터의 이름을 허수아비 데이터라고 하자. 이 데이터에는 세월호의 뱃머리 방향이 140도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 데이터의 뱃머리 방향은 150도다. 만약 세월호가 아주 짧은 시간에 10도를 확 돌면서 배가 기울어졌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이 구간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 그들은 급히 두 패밀리오를 찾아갔다. 이 배는 세월호 옆을 지나갔던 상선이다. 그로 인해 이 배의 블랙박스에는 세월호의 마지막 항적 데이터가 수신돼 있었다. 그들은 이것을 입수해서 데이터를 복사했다. 복사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랜선으로 연결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된다. 더 빠르게 복사하려면 저장 장치의 PC 카드를 빼서 노트북에 끼워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호의 항적 자료가 전부 확보되자 정밀한 레이더는 제쳐두고 AIS 화면만을 선택했다. 그리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아주 짧은 13초짜리 영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실수가 있었다. 어이없게도 좌표에 물음표가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보면 조작 편집된 영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쨌든 영상이 완성되자 그들은 묘한 일을 시작했다.
13초짜리 영상을 플레이시켜놓고 폰카 같은 것을 사용해 흔들면서 다시 촬영을 했다. 그러더니 촬영된 영상을 또다시 PC에서 플레이시켜놓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영상을 만들었다. 이때 허수아비 데이터의 위치 정보 끝자리를 정교하게 잘라냈다. 이런 이상 야릇한 3단계 공적을 거치자 화질이 떨어지면서 정확한 숫자를 읽기가 힘들어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실수가 있었다. 캡처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의 로고가 떡하니 남은 것이다. 44,000원짜리 정품을 사서 썼더라면 이 영상이 3단계 공정을 거쳐 제작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허수아비 데이터가 포함된 이 영상이 방송에 나간다면 세월호가 엄청난 급회전을 했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25일 화려한 쇼가 시작됐다. 당시 세월호 바로 곁을 지나던 옆을 지나던 이 상선에 설치된 블랙박스, 즉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때 주변 상선이 두 패밀리였다는 건 공개되지 않았다. 8시 49분 12초에 뱃머리를 140도로 향한 그리고 이 영상은 선원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했다. 즉 선회를 할 때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승무원들의 진술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1초 만에 10도로 급선회.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더 문제였기 때문이다. 설사 UFO라도 6,000톤급이 바닷물과 마찰하며 시속 1,100km로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이면 세월호는 은하계 최고 신기록을 수립한다. 예, 저도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아마 예. YTN에서 찾아내신 모양입니다. 예. 어쨌든 이 충격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1초의 10도 급변침으로 집중됐고 엉터리 표류 항적은 전문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됐다. YTN의 충격적인 방송이 나가고 바로 다음날 해수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깜짝 발표를 했다.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 데이터를 수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48분 44초에 수신된 것으로 정부 항적도에 공식 등록시켰다. 1초의 10도 급변침 정보는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결국 이틀간의 깜짝 쇼 끝에 남게 된 최종 정보는 선원들이 140도에서 정상 변침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메시지였다. 그리고 검찰은 선원들을 기소할 때 바로 이 메시지를 공소장에 담았다. 참으로 화려한 새 데이터의 등장이었다. 그러나 이 AIS 데이터는 허수아비일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허수아비를 등장시킨 YTN 동영상은 조작 말고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도 관제센터에서도 허수아비를 수신했다는 정부 발표도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진도 관제 영상 2개를 전부 조사한 결과 허수아비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 (9월) 하순 또다시 정부 항적도에 위기가 찾아왔다. 파파이스에서 280도 대회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둘라 에이스가 찍은 사진은 어떻게 조작할 수 없잖아. 이미 찍어서 나갔어, CNN에.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까지 진도 관제 영상 복원 계획을 세웠다. 그들에겐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었다. 만약 관제 영상이 제대로 복원된다면 레이더에 담긴 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게다가 진도 관제 영상에 허수아비 데이터가 없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버릴 수 있다. 그러자
또다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부산의 보건업체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 해심원이 보건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 업체에서 영상을 복원해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파파이스 김 감독에게 분석해보라고 제공했다. 바로 이때 이상한 우연이 반복됐다. 최근 해수부가 세월호의 레이더 정보를 기반으로 항적을 다시 복원했고 여기에는 이른바 사라진 29초 구간의 항적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정부 항적도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새 데이터가 등장하는 것일까? 6개월 전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었다. 침몰 직전 세월호의 항적 36초 가운데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1초의 10도가 4초의 11도 변침으로 바뀐 것 말고는 동일한 패턴이다. 갑자기 140도에서 150도로 10도가 급격하게 돌아갑니다. 불과 4초 사이에 11도, 초당 2.7도나 꺾는 급변침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도의 급변침이 실제로 가능할까? 이것도 역시 절대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거리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4초 만에 이 거리를 가려면 세월호가 자기 최고 속력보다 2배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비밀을 숨기려는 충격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받은 관제 영상을 전문가와 함께 검증해봤다. 그러자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다가 아주 깜찍한 사실까지 발견됐다. 해심원이 복원했다는 데이터 자료를 살펴보니 허수아비 데이터가 있어야 할 48분 44초 자리에 허수아비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황당하게도 새로운 AIS 데이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허수아비가 만든 메시지는 그대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에서도 그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곧이어 사법부 역시 검찰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을 내렸다.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 현재로선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들은 두 패밀리에 블랙박스를 요구해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들이 자료를 제공했을 때 YTN이 의심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낼 만큼 확실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기획하는 노련한 심리전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심리전을 수행하는 실무 능력은 실수가 많고 매우 웃긴다. 정체불명의 허수아비 데이터를 정부 항적도에 등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관제 영상의 누락 구간과 분신술 현상을 만들어내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조작임이 분명한 짓을 하고도 검찰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파워를 갖고 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면 언젠가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다시 벌어질 것 같다. 그 해양심판원이 12월 29일 날 드디어 사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사고가 나면 해양심판원이 제일 먼저 이 사고 원인이나 분석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걸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김 감독님이 제기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정부 사이드에서 최고 전문가, 해양사고 최고 전문가들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나와서 이걸 정리하고 정부의 권위로서 이제 전문적인 논란의 종료를 내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해양심판원의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발표하나. 그랬더니 기대가 컸죠. 네. 그랬더니 첫 장 총평은 사실은 이때까지 검찰이 처음에 경찰, 검찰, 해경, 검찰, 정부 뭐라고 할 거 없이 정부 사이드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발표, 우리가 문제 있다고 했던
네. 그 발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예요. 바로 요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첨부해 놨어요. 근데 이 첨부된 자료에 누락 구간들이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안 보이신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 3번만 보이는 거예요. 29초만. 3번만 이때까지 언론에서 거론됐었으니까요. 네. 자, 그게 황당하다. 나머지 누락 구간들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세 번째. 예, 황당베스 이제 3인데 사실은 이분이 저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 정부에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기 세 점이 몰려 있는 곳이 있었어요. 좌표들이.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선수값이 199, 213, 191로 가면서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회전할 땐 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뒤로 도는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이렇게 휙 돌아야 되는데 휙 네.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완전 비과학적인.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그 밑을 보시면 예, 플레이 버튼이 나오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AS 때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AS 데이터거든요. 그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나침판 고장서를 그분들이 갖고 나왔다가 이번에 해심원이 나침판 고장서를 철회하고 안테나 교체론으로 갔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안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주 안테나가 있고 보조 안테나가 있고 근데 주 안테나로 잡다가 보조 안테나로 잡으면 그 간격만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라고 관전센터를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여하간에 그때 했을 때 제가 그 GCS 사장님을 만나서 대표님을 만나서 이거 안테나 교체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반박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또 집어넣어갖고 그걸 이 말도 안 되는 이 역회전 현상을 갖다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악화시킨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그 말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더니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다 위의 CSI라는 해시몬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렇게 지금 발표가 돼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선원들이 조타 실수다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이더에 보면 분명히 똑바로 안 가고 좌회전했다 우회전으로 가거든요. 일종의 지그재그인데 좌회전은 우회전을 했다라는 선원들이 이렇게 배를 운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배가 가다가 그냥 오른쪽으로 간 게 아니라 크게 꺾어서 계속 얘기했던 누군가 의도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꺾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큼 크게 꺾어진 그런 궤적이 있는데 이거 왜 안 발표하냐는 거죠. 네. 이것만은 진짜 너무 명백하니까 이건 그러니까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기가 막힌 방어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했어요. 그게 안 나온 개발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숫자는 발표됐고 그리고 이 숫자가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다 판결하고 다 해버렸는데 그렇죠. 재판까지 나왔는데 병풍도를 바라볼 때까지만 회전하고 끝났다라는 결국 이걸로 이번 해양심판원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정반대란 말이에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인데 그런데 데이터는 정반대로 뱃머리가 이쪽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와 사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데이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잘못됐다고. 데이터를 못 바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너희는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그게 추모가 되는 건가요?
This is the first image of the doomed Sewol ferry. 월 이정표로 남겨두면 결국은 그게 무기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요. 전 그걸 믿거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정표로 만들어야 된다. 프로젝트 부라는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부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몇 가지 다큐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뭐 부실이 될 수도 있고요. 세월호처럼. 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거부하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로 김 감독님의 다큐.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2012년. 제목이 2012년이에요. 2012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모를 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부를 이 방송을 녹화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날 같이 사이트를 열 거예요. 이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위치에서는 봉우리가 겹친다면 병우리가 안 겹치면서 우로 비껴가려면 여러분이 급하게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봉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려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급하게. 우연으로 꺾으면서. 그러니까 그 항적, 이 아래 CCTV가 기억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느냐를 이제 챕터 2에서 다루겠습니다. 챕터 2 몇 초 간격으로 그렇게 벌어졌느냐? 네. 아니 여기서 이제 제가 CCTV 내부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64개 자잘한 화면들이 이렇게 손톱 같은 화면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CCTV가 어떤 증거로 쓰였냐면 정부 측에서 아무 일 없었다의 증거였어요. 왜냐하면 매점에서 막 물건 사고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그렇죠. 없었구나 그 시간 64번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지만 네. 그 64번이 그런 의미라는 걸 우리는 아무도 몰랐고 나머지 화면에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거가 찍혔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증거로 CCTV가 제시됐어요. 오히려 제시됐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 작은 화면들을 한꺼번에 봐서 그렇지 그걸 원본 화질로 크게 확대하고서 그 큰 주차장 갖다 확대하고 이렇게 보면 저 차들이 흔들리는 게 보이고 여러 가지 그 급변침의 징후들이 다 포착되고 있습니다. 저기 35초로 제가 짧게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원이 무슨 기관실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급히 나와요. 그러고서 막바로 일이 벌어져요. 배를 이렇게 경부다 왼쪽으로 확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문이 저절로 닫히고 애들이 벽 쪽으로 피하고 트럭이 엄청난 짐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평선이 갑판 밑으로 꺼져버렸죠. 그럼 뭐냐면 이제 CCTV는 고정되어 있는데 수평선이 항상 일정한 높이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배가 이렇게 회전할 때 출렁출렁이면서 그 한계폭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를 뒤져도 63번 갑판에서 저 난간까지 밑에까지는 이렇게 급변침할 때 수평선이 내려오는데 처음으로 갑판 밑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배가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아래로 훅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3번에서 그 수평선 아래로 그 밖에 보이는 섬이나 지형지물이 꺼지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4월 11일 그 전 것도 입수해갖고 다 봤는데 그렇게 이 꾸불꾸불 운항도 안 했고요. 워낙 이렇게
정상적 변침을 하다 보니까 수평선이 항상 그 난간 위나 저기 박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내려와 봤자 난간 아래 정도? 그러니까 좌로 기울어 봤자. 근데 처음으로 다른 날은 당연히 그런 일 없고 4월 16일도 그렇고 처음으로 저 아래로 훅 꺼진 거예요. 이게 이제 3D 이제 전문가도 곧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합류하실 텐데 얼마나 기울어야지 저 정도 되느냐? 그것까지 검증할 겁니다. 좌로 얼마나 기울고 헤딩값이 몇 도가 꺾였길래 저렇게 수평선이 떨어질 정도로 기울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진이에요. 김 감독 요새 신났어요 보니까. 잡았어 이러면서. 자꾸 그런 확신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이 세월호 사건의 어떤 정말 진실 이건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주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네. 많은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분석 결과도 이제 맞춰지면 여러분께 충실히 전달할 거고요. 해방 이후 정말 많은 의문사라든가 의문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칙칙하잖아요. 예. 그런데 세월호도 그렇게 묻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세월호만큼은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죠. 속이는 자가 있다면 누가 속였는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을 결국 끝장을 봐야 되지 않는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바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좀 믿는 게 뭐냐면 결국 이 아이들이 밝혀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요즘 분석을 하면서 갖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의혹들 더파이스에서 다 밝혀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세월호가 마지막에 어떤 항로를 거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침몰하게 됐는지 그 마지막 순간들 반드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펀딩합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